여러분, 만약 26명이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당신과 어린 딸의 자리만 없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너희는 집에 가서 찬밥이나 먹어라라고 말한다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8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식사값을 결제하라고요. 오늘 이야기꾼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모욕을 한 방에 되갚아준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엄마, 저기 우리 자리 맞지? 딸 예나의 앳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들어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오늘 가족 모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쉽사리 눈치채기 힘든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26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절반 이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들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른거리게 비췄습니다. 바로 제 남편 이지훈의 가족, 저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정말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소란스럽고 빽빽한 공간 속에서 유독 출입문 정면의 상석 아래 두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예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우리를 위한 행운이 아니라 교묘하게 준비된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늦었냐고요? 아닙니다. 시어머니 김귀분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아주 중요한 손님을 먼저 맞이해야 하니 예약 시간보다 30분 늦게 오라고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와 예나는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지만 소위 말하는 중요한 손님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모녀에게 남겨진 것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 텅 빈자리뿐이었습니다. 식당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한겨울 얼음 창고에 던져진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룸 안은 난방이 잘 되어 후끈했고 술잔이 오가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예나를 향하는 모든 시선에는 동정과 조롱,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냉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남편 이지훈은 시어머니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앉아 당숙 한 분에게 살갑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부와 아첨이 가득한 미소를 띤 채로 말이죠. 그는 마치 저와 예나가 길을 잘못 든 이방인이라도 되는 양 고개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예나야, 왔구나. 드디어 시어머니 김귀분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곱게 관리된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을 조용히 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우리 모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는 전혀 닿지 않는 정교하게 그려진 가면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디 앉으면 될까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예나의 손을 살짝 더 꽉 쥐었습니다.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박유라, 참는 거야. 예나를 위해서, 이 불안정하지만 겉으로나마 완전해 보이는 가정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참자. 시어머니는 텅 빈 두 자리를 가볍게 훑어본 뒤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아,
그 두 자리는 내 시누이랑 남자친구 자리야.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이제 곧 도착할 거야. 보다시피 자리가 꽉 찼네. 미안해서 어쩌지? 그냥 얘나 데리고 먼저 집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집에 가라고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넓은 방, 26명이나 모인 이 성대한 잔치에 우리 모녀가 앉을 자리는 단 2개도 없다는 말인가요? 예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억울한 듯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엄마는 어디 앉아요? 예나 배고파요.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 위선적인 평온을 단숨에 갈라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마치 다정한 할머니인 척. 하지만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예나에게 말했습니다. 예나야, 착하지? 할머니 말 잘 들어야지. 집에 가면 부엌에 점심때 먹다 남은 반찬이랑 밥 있잖니. 너랑 엄마랑 가서 그거 데워서 대충 한 끼 먹으렴.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 몫은 준비를 못했네. 남은 밥. 그 2글자는 독을 바른 바늘처럼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고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루마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사라졌죠.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놀라움, 고소함, 무관심.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한마디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나약한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겁을 먹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제 시선마저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차가움과 무감각이었죠. 극한의 차가움과 무감각이었죠.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받았던 모든 서름, 인내, 헌신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노력하고 효도하고 인내하면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심지어 커리어를 쌓아 이 집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눈에 박유라와 제 딸은 가족의 성대한 잔치에서 쫓겨나 집에 가서 차가운 남은 밥이나 먹어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 예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소리 없이 바닥 카펫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 어떤 울음소리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를 꼭 껴안고 공포와 서름에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야박한 얼굴과 이지훈의 그 한심한 모습을 그리고 이 잔인한 구경을 즐기는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례 없는 분노가 거대한 슬픔과 결심과 뒤섞여 제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타올랐습니다. 참으라고? 내가 더 참을 수 있을까? 더 참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예나를 위해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순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신과 엄마는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상황을 무마하고 저나 예나를 데리고 자리를 뜨는 대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금 지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식적이고 훨씬 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예나의 얼굴에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나야, 울지 마. 할머니가 우리랑 농담하시는 거야. 오늘 이 저녁 식사는 엄마가 쏘는 거란다. 우리가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 자리가 없겠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은 듯이 고요한 로만에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고 이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유라,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네가 낸다고 했어? 이 식사는 내가.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좌중을 훑어본 뒤 이지훈의 창백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잊으셨어요? 오기 전에 지훈 씨가 저한테 직접 말했잖아요. 오늘 가족 모임은 자기 부장 승진 축하하는 자리니까 특별히 저더러 계산하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씨 집안은 승진턱을 온 가족 26명에게 쏘면서 정작 1등 공신인 아내와 딸은 쫓아내서 집에 가서 찬밥 먹게 하는 그런 집안인가요? 저는 부장 승진과 1등 공신인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지훈이 승진했다고? 이렇게 큰일을 자기들은 왜 모르고 있었지? 게다가 아내 더러운 가족 식사비를 내게 하면서 자리 하나 주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저를 가리키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혈구분인 최꺼푸넨 하지마. 지훈이가 언제 승진을 했고 또 언제 너더러 계산하라고 했다는 거야. 이지훈도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유라야, 너 후셔하지 마. 내가 언제. 저는 그들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1시간 전 이지훈이 제게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모임 계산은 당신이 해줘. 나 부장으로 승진해서 기분 좋으니까 우리가 쏘는 걸로 하자. 가족들 앞에서 체면도 좀 서게.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해놔. 이 메시지는 원래 그의 허영심을 채우고 자기 비자금은 쓰기 싫어서 저를 호구로 만들려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저의 가장 강력한 반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기 전에 정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조용히 참고 넘어가려 했을 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지훈 씨, 여기 문자에 똑똑히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와서 계산하라고 재촉한 부재중 전화 80여 통도 있는데 지금 바로 다 같이 들어볼까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80통이나. 테이블 어딘가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지훈, 자네 정말 대단하네. 부장 됐다고 아내를 무슨 하녀처럼 불러서 돈만 내게 하고 자리도 안 준다고? 귀분 씨. 이게 대개 손님 접대 방식이에요. 아니지. 며느리 대하는 방식인가? 어쩐지 유라 씨를 애까지 데리고 늦게 오라고 하더라니. 알고 보니 그냥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부른 거였구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가운 눈으로 구경하던 친척들은 이제 시어머니와 이지훈을 경멸과 비난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행동은
더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이지훈의 승진 소식을 구박받는 며느리인 제 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훈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전에 없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인내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응축되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직 흐느끼고 있는 예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예전에 너무 약해서 우리 예나 힘들게 했네. 오늘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어 잿빛이 된 시어머니와 겁에 질린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식사 제가 쏘는 거라고 했으니 계산은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말을 끊고 제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는 시댁 식구들의 긴장된 표정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완전한 결별의 의지와 곧 폭풍을 몰고 올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이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 그 부장 승진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지난주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잖아요.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한 것 때문에요. 소송 당할 뻔한 걸 제가 제 모든 적금을 깨고 저희 오빠한테까지 부탁해서 겨우 그 구멍을 메워준 덕분에 고소만 면한 거고요. 당신은 온 가족을 속이고 계속 회사에 다니는 척했고 심지어 오늘 승진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불러 당신 체면을 세우려 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쓰러질 것 같은 이지훈의 얼굴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무시한 채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26명의 성대한 잔치값을 방금 남편의 거액 횡령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제 곧 싱글맘이 될지도 모르는 제가 낼 필요가, 낼 능력이, 그리고 낼 기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씨 집안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 식사 과연 누가 계산해야 할까요? 제 말이 끝나자 룸 안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지훈을 비난하던 친척들을 포함한 시댁 식구 전원이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입을 떡 벌린 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 식사 과연 누가 계산해야 할까요? 제 마지막 말은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예상했던 격렬한 파문을 일으키는 대신 오히려 숨막히는 절대적인 정적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룸 안에는 중앙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 소리와 테이블 위 음식에서 피어오르다 쓰러지는 김의 움직임만이 존재했습니다. 26명, 26개의 각기 다른 표정은 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없는 충격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이민국 씨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늘 엄숙하고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애쓰던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술잔을 쥔 손가락 마디는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잔이 미세하게 떨려 안에 소주가 넘칠 듯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시선은 저와 이지훈 사이를 오가며 이 모든 것이 끔찍한 농담이라는 증거를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었고
마치 한순간에 모든 기력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김기분 여사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부릅떠져 핏발이 서 있었고 저를 죽일 듯이 쏘아봤습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온몸에 구멍이 뚫렸을 겁니다. 그녀의 가슴은 풀무질하듯 격하게 오르내리며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한참 만에야 목구멍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짜냈습니다. 박유라, 이 미친 것이 너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이 독한 것,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앉아있던 줄곧 말이 없던 시누이 이지수 씨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붙잡는 바람에 그녀는 가까스로 실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더 격분시킨 듯 그녀는 분노의 화살을 시누이에게 돌렸습니다. 너 이거 안 나? 저 천하에 몹쓸 것이 내 동생을 어떻게 모함하는지 못 들었어? 이지수 씨는 어색하게 손을 거두며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늘 약삭빠른 그녀는 지금쯤 이 일이 자기 집에 미칠 영향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중심에 있는 제 남편 이지훈은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식당 벽보다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관자놀이를 적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목구멍에서 허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고 극한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려 했지만 시선은 허공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벌떡 뛰어 일어났고 동작이 너무 컸던 탓에 뒤에 있던 의자가 쾅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박유라, 너 미쳤어.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쟤 미쳤어요. 자리가 없다고 앙심을 품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는 극도의 공포의 목소리가 뒤틀리고 갈라져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벌이는 발악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의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1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진실 앞에서 이렇게나 볼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죠. 저는 아직 더 확실한 증거들, 예를 들어 친구를 통해 구한 인사팀의 권고사직 이메일 캡처나 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며 울부짖던 녹음 파일 같은 것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그는 이미 제 풀에 무너져 맨 얼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나는 제 품에 꼭 안겨 제 목덜미에 작은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이 광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약한 아버지와 야박한 할머니가 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거짓말과 억압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요? 저는 예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지금 당장 당신의 전 직속상관이었던 이 부장님께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당신이 횡령한 공금 3천만 원의 이체 내역과 저희 오빠가 그 돈을 메워주기 위해 당신에게 송금한 은행 기록을
이쪽 벽에 빔 프로젝터로 쏴서 다 같이 감상해 볼까요? 3천만 원이라고? 테이블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공금 횡령이라니. 저거 감옥 갈 일 아니야? 어쩐지 요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니. 정말 박유라 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지훈 저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네. 자기가 사고 쳐서 직장도 잃었는데 온 가족 속여서 승진턱을 낸다고? 심지어 그 돈도 아내한테 내게 하고 아내랑 딸은 찬밥 먹으라고 쫓아내. 저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와 이지훈에게 보냈던 약간의 동정과 의심은 이제 그들 모자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경악과 경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인간성이란 본래 이런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을 때는 냉담하게 구경하지만 자신들마저 속았다는 사실을, 심지어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숙모나 외숙모들의 눈에는 이제 노골적인 고소함마저 어렸습니다. 기분 씨, 이게 당신이 입만 열면 자랑하던 그 잘난 아들이에요? 출세는커녕 공금 횡령을 했네. 아이고, 아까는 기세등등하게 유라 씨더러 집에 가서 찬밥 먹으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돈 내줄 사람한테 밥 한 술 안 떠먹인 거였구만.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이 씨 집안 가풍 한번 잘 봤네. 시어머니는 쏟아지는 비난에 온몸을 떨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쾅하고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닥쳐. 다들 닥치라고.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박유라,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내 아들 앞길을 망치면 내가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아, 이지훈이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털썩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놀랍게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유라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의 추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오직 끝없는 혐오감만이 일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공금을 횡령할 때, 투자 실패라고 거짓말할 때, 제 모든 적금을, 심지어 오빠에게 빌린 돈까지 내놓게 할 때,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우리 모녀를 모욕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며 저를 호구로 만들기 위해 80통이나 전화를 걸 때는 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추태를 부리는 그들 모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찬가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좌불안석인 다른 시댁 친척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상황을 중재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던 신우이에게 말입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여러 삼촌, 고모, 이모님들, 제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고 심지어 예의 바른 거리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상황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지훈 씨는 직장을 잃었고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 뒤처리를 해줘서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줬고요. 제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던 건 그래도 이 가정에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체면은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내가 감사는커녕 더 심한 모욕으로 돌아올 줄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품에 안긴 예나가 조금 진정된 듯 살짝 몸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는 원래 이지훈 씨가 자신의 가소로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속여 계산하게 하려던
한편의 희극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방금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찬밥이나 먹으라는 말을 들은 외부인인 제가 이 돈을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 나눠서 내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씨 집안에서 알아서 상의하시든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예나를 안고 단호한 걸음으로 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박유라,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릴 것 같아? 어림없어. 이 일 똑바로 해결 안 하면 너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더 불분명한데요? 공금 횡령 과정이 불분명한가요? 아니면 아드님이 해고당한 이유가 불분명한가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모든 증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서 사본까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제 딸 예나를 데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랐거든요. 경찰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번개처럼 룸 안의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강타했습니다. 이지훈의 울음소리가 멎고 공포에 질린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목이 졸린 듯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묵직한 룸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안에 소란을 들었는지 복도 직원이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예나를 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었습니다. 등 뒤에는 죽음처럼 고요한 룸과 곧 터져나올 더 큰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곳에서는 분명 이전 투구의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 비싼 저녁 식사값을 누가 낼 것인지, 이지훈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씨 집안의 체면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이제 그들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 박유라는 마침내 이 위선적인 가정의 가면을 제 손으로 찢고 제 딸과 함께 그 숨막히는 얼음 동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예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예나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랑 아이스크림 사줄게. 알았지? 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눈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까와 같은 공포는 없었습니다. 대신 왠지 모를 의존과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과 분노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저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호텔 로비로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대부분 이지훈과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협박, 애원, 저주, 내용은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지훈과 시댁 주요 인물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다만 신우이 이지수 씨의 번호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들의 후속 반응을 파악할 창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빠 발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예나 데리고 나왔어. 시댁이랑 완전히 끝났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당분간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오빠랑 새언니도 마음의 준비해둬. 오빠의 답장은
거의 1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어디야? 안전해. 나랑 아영이. 새언니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짧지만 힘 있는 오빠의 메시지를 보자 제 눈가가 마침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저없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우리의 위치를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큰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가을의 저녁바람은 제법 서늘했지만 얼굴에 와 닿는 감촉은 전례 없이 상쾌했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정문이 제 등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위선과 계산 그리고 역겨운 기운으로 가득 찼던 그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듯 했습니다. 제품에 안긴 예나도 이 탈출의 해방감을 느꼈는지 제 어깨에 작은 머리를 부비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남은 밥 안 먹어도 돼? 제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했지만 그보다는 단호한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더할 나위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부터 예나랑 엄마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다시는 아무도 우리한테 남은 밥 먹으라고 못해. 그럼 아빠랑 할머니는? 아이의 마음은 늘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 예나야, 꼭 기억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거야. 예나는 알아들은 건지만 건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나를 안은 채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빠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이지훈이 지금쯤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날뛸 것을 생각하면 호텔 앞에서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는 것만큼 꼴사나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공원 벤치에 막 앉자마자 익숙한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우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오빠 발현우와 새언니 서아영이 거의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유라야, 예나야. 오빠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몇 걸음에 제게 다가와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미간은 여전히 굳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제 품에서 바로 예나를 넘겨받아 안쓰러운 듯 꼭 껴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주었습니다. 우리 예나, 많이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왔어. 예나는 익숙한 가족을 보자 꼭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오며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할머니가 못 앉게 했어. 집에 가서 남은 밥 먹으래. 아빠가 전화 많이 했어. 엄마가 짱 멋있었어. 같은 말을 횡설수설했습니다. 새언니의 얼굴은 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예나의 등을 토닥이며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집 사람들 정말 사람도 아니네요. 어떻게 형님이랑 예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 오빠는 심호흡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차에 타. 얘기는 가면서 천천히 하자. 여긴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새언니는 예나를 안고 뒷좌석에서 계속 달래주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로 진입했고 오늘 밤의 굴욕과 폭발이 담긴 그 호텔은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바깥의 찬 기운을 막아주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룸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싸늘함부터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남은 밥 발언, 그리고 제가 이지훈의 추악한 비밀을 만천하에 폭로했을 때의 그 죽음 같은 정적과 뒤이은 혼란까지 모든 순간이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상했던 통곡도 승리 후에 환희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경랑이 휩쓸고 간 뒤의 피로감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반격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와 이지훈, 그리고 그 소위 시댁이라는 집단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 새언니.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저는 오늘 밤 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지훈이 어떻게 저를 속여 계산하게 하려 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우리 모녀를 공공연히 모욕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막다른 길에 몰려 반격했고 결국 이지훈의 해고와 공금 횡령 사실까지 폭로하게 되었는지를요. 물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훈이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했고 제가 어떻게 제 모든 적금을 깨고 오빠에게까지 손을 벌려 그 돈을 메워주었는지에 대해서도요. 이 부분을 말할 때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때 오빠가 그 돈 어디에 쓰냐고 물었을 때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어. 오빠는 손을 저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꾸짖음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이 바보야,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네 친구가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도 너랑 지훈이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줄 알았지. 내가 만약 그 돈이 이지훈 그 자식이 저지른 짓을 막는 데 쓰이는 줄 알았더라면 절대 너한테 돈 안 줬을 거야. 그냥 감옥에나 가라고 했을 텐데. 뒷좌석의 새언니도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너무 바보같이 착했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혼자 숨기고 자기 돈까지 다 쏟아부어요. 그 집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했어요? 하긴 뭘 해. 오늘 하는 짓을 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구만. 오빠와 새언니의 진심 어린 위로와 안타까움을 들으니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 10년간 대체 무엇을 위해 버텼을까요? 전혀 가치 없는 남자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친정의 신뢰마저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것은 더 심한 경멸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깼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어. 예나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참기만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오늘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특히 예나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억울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내 딸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어. 엄마랑 자기는 늘 남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잘했어.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참고 산다고 존중해 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기어오를 뿐이지. 이지훈이랑 그 엄마는 딱 그런 부류야. 오늘 정말 잘했어.
오빠는 내 편이야. 외숙모도 내 편이야. 유라야. 새언니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예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남자랑은 당장 헤어져야 해. 그런 집에서는 하루 더 있는 것도 고문이야. 우리 예나는 이제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있잖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아무 조건 없는 지지를 받자. 제 마음을 짓누르던 가장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아 이성이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내 생각엔 말이야. 제가 차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시댁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지훈이 공금 횡령한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났으니 그와 시어머니는 이제 온 집안의 웃음거리이자 골칫덩어리가 됐을 거라고. 아마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할지도 몰라. 오빠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악? 걔들이 뭘 어쩔 건데? 이지훈은 자기 잘못이 있으니 큰 소리 못 칠 거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고작 소리나 지르는 할머니인데 뭘 어쩌겠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는데 걔들이 내 손가락 하나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난 그 사람들이 폭력을 쓸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나를 걸고 넘어지거나 재산 분할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까봐 걱정돼. 그리고 오늘 그 저녁 식사 값고 26명이 고급 식당에서 먹었으니 적은 돈이 아닐 거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 돈을 새언니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그 집에서 내야지. 설마 형님한테 내라고 하겠어요? 꿈도 크네. 성도 꿈도 크네. 원래는 그게 맞지. 제가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분 여사와 이지훈 성격이라면 분명 나한테 계속 연락해서 괴롭힐 거야. 심지어 내가 자기들을 모함했다며 이혼을 빌미로 그 식사값을 나한테 떠넘기려 할지도 몰라. 난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 억지 부리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오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증거는 있어? 이지훈이 너한테 돈 내라고 한 문자나 전화 기록 같은 거 있어. 저는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랑 통화 기록 다 저장해 놨어. 그리고 그때 녹음도 했어. 녹음? 오빠와 새언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예나에게 집에 가서 남은 밥이나 먹으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그 후 제가 진실을 폭로할 때 룸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똑똑히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은 밥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어.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증거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지. 극도의 분노와 실망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마지막 방어선을 친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오빠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쳤습니다. 잘했다, 유라야. 이 녹음 파일이랑 문자 기록만 있으면 소송을 해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 그 밥값 절대 너한테 떠넘기지 못할 거야.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야. 일단 우리 부모님 댁으로 가 있을래? 아니면 아니, 부모님 댁으로는 안 갈래.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신데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시댁에서 혹시라도 찾아가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두 분이 놀라시는 게 더 큰일이야. 저희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이라 제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으실 게 뻔했습니다.
일단은 숨기는 게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새언니가 바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이 예나 유치원이랑도 가깝고 마침 나 요즘 휴가라 예나 돌봐줄 수도 있어. 형님도 푹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고맙다는 눈으로 새언니를 바라보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안전한 거처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고마워, 새언니. 당분간 신세 좀 질게. 가족끼리 무슨 신세야. 새언니가 타박하듯 말했습니다.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영이 내가 안전하겠다. 나는 내일 당장 믿을 만한 변호사 친구 찾아가서 이혼이랑 재산 분할, 그리고 예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상담해 볼게. 미리 준비해서 확실하게 이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지훈이 손댈 수 없게 집에 있는 귀중품이랑 서류들도 빨리 챙겨와야 하고 제가 차분하게 앞으로 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며 오빠와 새언니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예전처럼 가정을 위해 무조건 참기만 하던 박유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시누이 이지수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다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복잡한 심경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형님, 형님이랑 예 나가고 나서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아버지도 혈압이 오르셨어요. 지훈이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아요. 친척들은 전부 우리 집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식사값은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각자 계산하는 걸로 겨우 마무리했어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어머니는 집에 와서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고 지훈이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형님, 오늘 일은 어머니랑 지훈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문 닫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걸 꼭 이렇게 온 세상이 알게 해야 했나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나는 괜찮고요. 전화 한번 주세요.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랑 지훈이도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보고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추문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겠지. 문 닫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하면 저와 예나를 기다리는 것은 더 심한 억압과 감정적인 협박뿐일 겁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한 뒤 그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지수 씨 문자야. 집안이 난리가 났고 밥값은 각자 냈나 봐. 나더러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네.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뻔한 수작이지. 절대 상대하지 마. 알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돌아가. 오늘부터 나랑 예나는 그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차는 새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와 예나는 마침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유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예나가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는 한 저에게는 무한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에 몰아칠 광풍은
이제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새언니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죠. 그날 밤의 소동과 울음 끝에 지친 예나는 외숙모가 들려주는 다정한 잠자리 동화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찌푸렸던 미간은 편안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언니는 제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고 오빠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이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오빠는 예나가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이지훈이랑 지난 10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산 거야? 그 사람이랑 그 엄마 늘 너한테 그랬어? 따뜻한 우유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제 마음속 10년간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새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이제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굴욕을 햇볕 아래 꺼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포장하는 것은 저 자신을 진흙탕 속에 계속 가두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각도 시선을 따라 멀리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10년 전 그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랑 이지훈 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어. 제 목소리는 아득한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22살이었고 학교에서 꽤 알아주는 재원이었지. 성격이 아주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고 밝았어. 이지훈 씨는 나보다 한 학년 위 선배였고 학생회 간부에 외모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아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 우리는 동아리 연합 행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 유머러스하고 매너도 좋았고 나한테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그때의 나는 그런 멋진 선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사실에 기쁘고 우쭐했어. 그는 기숙사 앞에서 나를 기다렸고 내가 무심코 말했던 것들을 기억해줬고 기념일마다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지. 주변 친구들은 모두 우리가 선남선녀라며 천생연분이라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이 아마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유일하게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때도 이미 미세한 불협화음의 조짐은 있었어. 한 번은 내가 남자애들이 섞인 동기들과 저녁을 먹고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이렇게 말했어. 유라야, 넌 너무 멋지고 예뻐서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불안해. 앞으로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 당시 나는 그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달콤하게 느꼈지. 그게 바로 그의 통제가 시작된 거라는 걸 까맣게 몰랐어. 사랑과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교묘하게 내 인간관계를 제한하기 시작한 거야. 졸업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고 처음 그 사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 김기분 여사의 태도는 좀 미묘했어.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나를 훑어보는 눈빛에는 평가와 비판이 날카롭게 서 있었지. 부모님 직업이며 집안 형편을 넌지시 물었고 우리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걸 듣고 나서는 공무원인 시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은근한 우월감을 감추지 않았어. 이지훈 씨는 그런 나를 따로 위로했지. 우리 엄마 원래 저래. 마음에 없는 소리 잘하시는데 아기는 없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끼리 사는 거고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갔고 미래의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 결혼할 때 우리 집은 예단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으니까. 신혼집은 양가가 돈을 보태 마련했고 대출금은 나와 이지훈 씨가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변에 온통 자기네가 집을 사줬고 우리 집이 분수에 넘치는 결혼을 했다고 떠들고 다녔어. 진짜 변화는 내가 예나를 낳고 나서부터 시작됐어.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분이었고 내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에 와서 얼굴 한번 쓱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 예나를 안아보지도 않고 계집애도 괜찮지. 나중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되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는 가버렸어. 산후조리 기간 내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나를 거의 돌봐주지 않았고 결국 친정엄마가 휴가를 내고 나를 돌봐주셨어. 이지훈 씨는 어땠냐고? 아빠가 된 기쁨은 시어머니의 불평과 업무 스트레스에 금방 씻겨나갔지. 그는 점점 귀가가 늦어졌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나와 예나에게 짜증을 냈어. 내가 육가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거나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면 그는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지.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원래 말투가 그러시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뭘 그런 걸 일일이 마음에 담아도 나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시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제발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한 번, 두 번. 수없이 반복됐어. 나의 하소연은 깊은 우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메아리도 없었지. 그는 언제나 자기 엄마 편이었고 효도와 가정의 평화라는 명분으로 나를 억눌렀어. 점점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게 됐어. 어차피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실망만 더 커질 뿐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지. 예나를 키우는 방식부터 옷 입는 것. 심지어 우리 집의 재정까지. 내가 돈을 헤프게 써서 자기 아들의 벌이를 못 따라간다고 은근히 비난했고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까지 평가하려 들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그는 이지훈 씨 앞에서 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모자 관계를 이간질한다며 눈물을 쏟았지. 그리고 이지훈 씨는 매번 앞뒤 가리지 않고 나에게 자기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 어른을 기쁘게 해야 집안이 화목하다는 이유였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예나가 3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야. 나는 정신없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거의 탈진 상태였지. 이지훈 씨는 그때 마침 큰 프로젝트로 바쁘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을지 몰라. 병원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어. 시어머니는 더했지.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라며 병원에는 세균이 많아서 자기는 못 간다고 했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애를 잘못 봐서 병에 걸렸다고 타박까지 했지. 그날 밤 나는 링거를 맞는 예나 곁을 지키며 너무 지치고 무서워서 이지훈 씨에게 전화해서 하룻밤만 교대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마작패 소리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이지훈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 나 지금 엄마랑 고스톱 치고 있잖아. 엄마가 요즘 기분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는 의사랑 간호사도 있는데 당신이 좀 보면 되지.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단 말이야. 강원아는 당신이 좀 보면 되지. 당신이 정과상에서 강원에는 금다고 정고슈한데. 방거대대 동거서 덩고서. 그 순간 끊어진 전화의 신호음을 들으며 열에 달아 빨개진 딸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지. 이 남자 마음속에,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딸의 자리는 시어머니의 고스톱 판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느껴졌어. 하지만 나는 그때도 떠나지 못했어. 왜냐고? 나약했고 익숙해졌고 그리고 예나 때문이었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계속 나 자신을 속였어. 아이가 좀 더 크면 나아질 거야. 이지훈 씨가 좀 더 철들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갈 거야. 나는 미친 듯이 일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독립하려고 애썼어. 그렇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심지어 나는 내가 이지훈 씨의 공금 횡령을 막아주면 그와 그의 가족이 내게 고마워하고 태도를 바꿀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가소로운 생각이었지. 나의 인내와 헌신은 그들 눈의 선량함과 희생이 아니라 만만하고 우습다는 증거였을 뿐이야.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던 거야. 나의 마지노선은 계속해서 뒤로 밀렸고 마침내 오늘 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까지 오게 된 거야. 그들은 심지어 우리 모녀에게 저녁 식사 자리 하나 내주기 싫어했고 온 가족 앞에서 집에 가서 남은 밥이나 먹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지. 그래서 오빠, 새언니, 그들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야. 단지 내가 예전에 필터를 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 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을 뿐이야. 저는 조금 식어버린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썩어 문드러진 결혼의 본질을 계속해서 파헤쳤습니다. 이지훈 씨,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아니,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체면만을 사랑했지. 그는 나처럼 학벌, 외모, 직업이 번듯해서 자기 체면을 세워줄 아내가 필요했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하녀가 필요했고 자기가 사고 쳤을 때 뒤처리를 해줄 또 다른 엄마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줬지. 시어머니는 그저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야. 아들은 자기 소유물이고 며느리는 그 아들을 빼앗고 자원을 나눠 쓰는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나를 억압하고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야. 그 집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키고 아들이 언제나 자기를 최우선으로 두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지훈 씨의 나약함과 어리석은 효심이 바로 그 최악의 조력자였던 거고. 지난 10년간 나는 마치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 같았어. 거짓말, 조종, 감정적 협박이라는 미지근한 물속에서 점점 저항할 힘과 용기를 잃어갔지. 나는 자신감을 잃고 예민해졌고 심지어 한때는 정말 내가 부족해서 시댁의 미움을 받고 남편에게 냉대받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어. 오늘 밤까지 내 딸의 그 공포와 서름 가득한 눈빛이 강렬한 빛처럼 내가 쌓아 올린 자기 기만의 성벽을 비추기 전까지, 그 피투성이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 말이야. 더 이상 참았다가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딸 예나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될 거야. 내 딸을 이렇게 왜곡되고 경멸과 무시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나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새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앓고 있었어요? 오빠는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억눌린 분노에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훈 그 짐승 같은 놈. 김기분 그 노망난 할망구.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지. 처음엔 이지훈이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죽어도 너 그 집에 시집 안 보냈어. 저는 새언니의 따뜻한 어깨에 기대어 가족의 지지를 느끼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오빠 탓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빠진 함정이야. 다행히 이제라도 깨어났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3살의 박유라는 10년의 잘못된 시간과 사랑에 대한 환상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더 강하고 단단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습니다.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줘. 나 이지훈 씨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예나 양육권. 반드시 내가 가져올 거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이번에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창밖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명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박유라와 예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 길고 긴 밤의 결단 속에서 마침내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새언니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 뒤의 허탈감 때문인지 아니면 바로 옆방에 오빠와 새언니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저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20%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의 맑은 새소리와 주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따뜻한 빛 조각을 수놓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쌀죽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평범한 가정의 따뜻함과 평온함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예나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새언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깼어요. 형님. 잘 잤어요? 쌀죽 끓이고 계란 프라이 했는데 금방 차려줄게요. 잘 잤어. 고마워, 새언니. 제가 돕기 위해 다가가자 새언니가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그냥 앉아 있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예나 유치원은 제가 전화해서 아이가 좀 아파서 며칠 쉰다고 말해뒀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언니가 시댁에서 유치원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하네. 또 그런 서운한 소리. 새언니가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참, 오빠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변호사 친구 만난다고 형님한테는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전해달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마치고 예나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려던 참에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와 새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제게 예나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눈짓을 하고 현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새언니가 굳은 표정으로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지훈, 그리고 그 엄마,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나 막무가내로 새언니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의 충격과 혼란이 그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은 모양입니다.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내팽개친 채로 말이죠. 예나도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제 옷자락을 꼭 쥐고 큰 눈에 두려움을 담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나야, 괜찮아. 외삼촌이랑 외숙모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우린 안전해. 방에서 만화 영화 보고 있어. 엄마랑 외숙모 잠깐 나갔다가 금방 올게. 알았지? 새언니도 얼른 다가와 예나를 달랬습니다. 우리 예나 착하지? 저기 봐. 페파피그가 또 진흙탕에서 놀고 있네. 외숙모랑 엄마가 저기 윙윙거리는 귀찮은 파리 쫓아내고 금방 와서 같이 놀아줄게. 겨우 예나를 안심시키고 저와 새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일부러 쥐어짜는 듯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영아, 아영아, 안에 있니? 문 좀 열어다오. 나 지훈이 엄마다. 유라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유라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무슨 일이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새언니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됐어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왕 찾아왔으니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봐야 했습니다. 새언니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초췌한 모습에 눈두덩이 퀭한 이지훈과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은 채 따지러 온 듯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지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입술만 달싹였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흐릿한 눈에서 순간 도끼 어린 빛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재빨리 슬프고 무력한 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라야, 내 며느라가.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새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문 밖에서 하세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시끄러운 건 곤란해요. 새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당황과 분노가 스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아, 유라야, 너희 이러면 안 된다. 가족끼리 무슨 원수졌다고. 어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헛소리를 했어. 내가 사과할게. 지훈이 봐서, 그리고 우리 예나 봐서라도 제발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안 되겠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고 눈은 계속 집안을 훑었습니다. 예나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지훈도 마침내 용기를 내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어제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널 속이면 안 됐고 너랑 예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그만 싸우고 집에 가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꼭 고칠게. 예전 같았으면 그의 이런 후회 섞인 말을 들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판에 밝힌 말을 듣고 있자니 오직 비웃음과 역겨움만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친다는 것은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더 심한 통제와 더 깊은 함정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요? 어느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형님이랑 예나더러 찬밥이나 먹으라고 했던 그 집으로요? 지훈 씨, 아주머님, 이 상황에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세요? 어제 호텔에서 우리 형님이 한 말 못 들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태도가 통하지 않자 즉시 얼굴색을 바꾸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유라,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거야? 부부의 연이라는 게 있는데 지훈이가 천번만번 잘못했어도 내 남편이고 예나 아빠야. 네가 온 친척들 앞에서 애 아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우리 집안 체면을 다 깎아먹었는데 이제 와서 그냥 가버리겠다고? 어림없어.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밥값 결국 각자 나눠서 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난리를 안 쳤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그 돈 너도 책임져야 해. 그리고 지훈이 회사 일, 그것도 네가 뒤에서 무슨 짓 한 거지? 너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으로 일부러 우리 지훈이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 적반하장. 정말 그들 모자에 주특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지훈도 마치 기댈 곳을 찾은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유라야,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면 안 되지. 내 회사 일이나 그 돈 문제는 다 오해야. 일단 나랑 같이 집에 가서 우리가 어제 네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 거라고 친척들한테 잘 설명하면 되잖아. 오해라고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 씨, 지금 당장 당신 전 상사인 이 부장님께 전화를 걸어볼까요? 아니면 당신해고 사유가 담긴 회사 내부 메일과 당신이 횡령한 공금이체 내역을 우리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이게 정말 오해인지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며 목이 졸린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약점을 잡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녹음. 네가 감히 녹음을 해. 박유라, 너 정말 악독한 년이구나. 처음부터 우리 지훈이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던 거지? 악독하다고요? 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칼날 같은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3살짜리 친손녀더러 집에 가서 찬밥이나 먹으라고 한 당신과 제가 한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악독하죠? 당신 아들이 공금을 횡령해서 감옥 갈 뻔한 걸 제가 제 모든 걸 털고 오빠한테까지 돈을 빌려 막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당신과 저 중에 누가 더 악독한가요? 제가 녹음을 한 건 당신들 모자에 진짜 얼굴을 기록해둬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너희 둘은 집에 가서 찬밥이나 먹어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후에 소란스러운 소음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지훈의 얼굴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파랗게, 하얗게, 붉게 변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꺼, 당장 그거 안 꺼. 시어머니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치며 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새언니가 다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님, 자중하세요. 여긴 저희 집입니다. 새언니가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녹음을 끄고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왜요? 저지를 용기는 있으면서 책임질 용기는 없으신가요? 어제는 20명이 넘는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니 하루 만에 오리발이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이상 그들의 추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죠. 이지훈 씨, 이혼 할 겁니다. 예나 양육권
제가 무조건 가져올 거고요. 재산 분할은 변호사를 통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몫은 한 푼도 양보 못하고 제가 책임질 필요 없는 빚, 예를 들어 당신이 횡령한 돈이나 어제 당신들끼리 먹은 밥값 같은 건 단 한 푼도 내줄 생각 없습니다. 박유라,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허락 안 해. 예나는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야. 네가 절대 못 데려가. 그리고 재산 분할? 네가 이 집에 뭘 보탠 게 있다고. 네가 버는 그 푼돈으로 뭘 했다고. 집은 우리가 사준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눠 갖겠다는 거야? 또 그 낡아빠진 레퍼토리. 저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결혼 전에 양가가 같이 돈을 보태 계약했고 결혼 후에는 저와 이지훈 씨가 같이 대출금을 갚아왔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우리 두 사람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얼마나 기여했냐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제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에요. 제 수입의 평균 70%가 넘는 돈이죠. 그런데 이지훈 씨는요? 저는 다른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그가 자랑하던 고액 연봉 통장의 입출금 내역인데 대부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거나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되었네요. 효도라는 이름으로요. 대체 누가 이 집을 먹여 살렸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 계산해 드릴까요? 아니면 당신 아들이 횡령한 3천만 원 누구 돈으로 메웠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선명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지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기를 잡은 채 이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나 양육권 문제 말인데요. 공금 횡령으로 해고당해 심각한 신용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가정에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아빠. 과연 판사님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줄까요? 심지어 제게는 아이의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손녀더러 찬밥이나 먹으라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시어머니와 이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처럼 몇 번 겁주고 울고불고 매달리면 금방 꼬리를 내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박유라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냉정했고 치밀했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제발 이러지 마. 예나는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이지훈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제발, 기회. 저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오직 혐오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준 기회가 몇 번이었는지 알아? 내가 참고 용서할 때마다 그게 다 기회였어. 그런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한 적 있어? 이지훈 씨, 당신이 당신 엄마가 우리 모녀를 모욕하는 걸 방관했을 때부터 나를 호구 취급하며 그 80통의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새언니에게 문을 닫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곧 갈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제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당신들 모자의 이 멋진 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박유라, 이 독한 년, 너 천벌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절망적이고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지만 새언니는 망설임 없이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분한 울음소리와 이지훈이 그녀를 말리는 건지 같이 싸우는 건지 모를 시끄러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형님, 진짜 대단해요. 방금 완전 멋있었어요. 저 사람들 꼴 좀 봐.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새언니의 어깨에 기댄 채 몸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운 뒤 찾아온 탄력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맑았습니다. 이 싸움 제가 이겼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요. 물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서 그들의 방해와 발악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면 대결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에 맞설 충분한 용기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예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문 밖의 소라는 파도처럼 물러갔고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만화 영화의 즐거운 음악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쏟아낸 뒤의 흥분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방금 정말 침착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핵심을 찔렀어요. 방금 정말 침착했어요. 저 사람들 말문이 막히는 거 봤어요? 김기분 여사 얼굴 거의 보라색 고구마가 되던데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인내가 제 감정 표현 능력마저 퇴화시킨 듯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자만했던 거죠. 내가 아직도 자기들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예나는 텔레비전에 완전히 빠져 문 앞에서 벌어진 소동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안정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저와 새언니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오자 아이는 그저 고개를 돌려 엄마 왜 숙모하고 달콤하게 부르고는 다시 만화 속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씨 집안이라는 진흙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새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저 사람들 성격에 오늘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무슨 짓을 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언니의 걱정은 저 역시 예상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자는 이제 체면도 잃고 이지훈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더 극단적이고 추잡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나도 대충 예상은 돼 제가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내 직장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 내 평판을 망가뜨리고 나를 압박하려 하겠지. 둘째,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어른들이 마음 약한 걸 이용해서 나를 흔들려 할 거야. 셋째, 친척이나 인터넷에 내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불효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지. 넷째, 가장 역겨운 방법인데 예나를 보겠다는 핑계로 계속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 새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정말 치졸하네요.
그럼 형님 직장에는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응, 그럴 생각이야.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부장님께 메시지를 보낼 거야. 이혼 소송 중인데 전 남편 쪽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혹시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하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미리 알려두려고. 저는 간결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리되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동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의 공금 횡령 같은 구체적인 추문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선은 지켰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장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하며 안내 데스크와 보안팀에 미리 알려두겠다고, 개인적인 일 잘 처리하고 업무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부장님은 사리분별이 확실한 분이었고 제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기에 그분의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시간은 단 하루 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새언니와 함께 예나와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 오빠가 금태 안경을 쓴 지적이고 단호한 인상의 중년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라야, 아영아, 인사해. 이분은 성미연 변호사님. 내 대학 동기고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셔. 성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와 악수했습니다. 박유라 씨, 안녕하세요. 현우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사건 수없이 다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여 성 변호사님을 자리에 앉히고 미리 정리해둔 녹음 파일, 문자 기록, 은행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성 변호사님은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막 상담을 시작하려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방금 지훈이 엄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네가 지훈이랑 이혼하려고 예나까지 뺏어가려 한다고. 네가 밖에서 남자가 생겨서 일부러 지훈이를 모함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는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어. 이게 다 사실이니?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와 함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김기분 여사, 결국 부모님까지 괴롭힌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악랄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부모님까지, 그룹 분노와 함께 부모님까지 괴롭힌 것입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여자 말 다 거짓말이야. 단 한마디도 진짜가 없어. 이지훈 씨가 공금 횡령해서 회사에서 잘렸고 내가 그 빚을 갚아줬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가족 모임에서 나랑 예나를 내쫓았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밖에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잖아. 저는 엄마에게 간단하게 진실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절대 그 여자 말 믿지 마.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마. 만약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나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할 거야. 두 분은 몸만 잘 챙기고 절대 끼어들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
내가 다 해결하고 찾아뵐게. 겨우 불안해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자 제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성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가족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흔들려는 거죠. 박유라 씨, 아주 잘 대처하셨습니다. 태도는 단호하게, 정보는 명확하게 전달하셨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빠는 화가 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미친 할망구가 감히 우리 부모님까지. 당장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오빠, 진정해. 제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저 여자가 원하는 바야. 자기는 불쌍한 피해자고 우리는 폭력적인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라고. 우리에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 저는 성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저렇게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노인들을 괴롭히는 행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일단 제가 변호사 자격으로 그분께 모든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하겠습니다. 만약 계속될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 모자의 파렴치함은 늘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 변호사님이 경고장을 준비하던 그날 밤, 친한 회사 동료가 제게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 고발 모 대기업 여성임원. 불륜남과 짜고 남편 함정에 빠뜨려 재산과 딸까지 빼앗으려 해. 게시글에는 극도로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박씨성을 가진 여성 임원이 실명은 아니었지만 회사 정보와 몇몇 디테일로 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혼 후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불륜남과 공모하여 남편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남편을 쫓아내려 하는지에 대한 소설이 쓰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볼모로 남편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비통한 척하며 요즘 여자들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며 네티즌들에게 박 씨와 불륜남의 신상을 털어 억울한 남편의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이미 사실관계를 모르는 네티즌들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저급하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제 얼굴을 본 새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오빠와 성 변호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글을 다 읽은 오빠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가만 안 둬. 성 변호사님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글쓴이의 아이디와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전형적인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반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가 억지로 평정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첫째, 즉시 이 게시글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제가 변호사 자격으로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와 글쓴이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려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형님을 불륜과 증거 조작으로 모함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체면을 땅바닥에 짓밟아 줘야 합니다. 박유라 씨, 이지훈 씨의 공금 횡령에 대한 증거. 예를 들어 회사의 공식 해고, 통지서나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면 받았을 불기소 처분서 같은 확실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강시불이됐다면 저는 즉시 성 변호사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네, 회사 인사팀에서 받은 해고 사유가 명시된 이메일 캡처가 있고 고소를 면하는 대신 작성했던 합의서 사본도 있어요. 이지훈 씨의 친필 서명과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성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증거들이라면 어떤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제보자인 척 이지훈 씨의 공금 횡령과 시댁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폭로하는 글을 더 영향력 있는 플랫폼에 게시하는 겁니다. 사실로 루머를 잠재우는 거죠. 성 변호사님의 계획은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저는 즉시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게 하시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빠는 즉시 그 명예훼손 게시글을 증거로 확보했고 성 변호사님은 커뮤니티와 김기분 여사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임선우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선우는 유명 홍보대 행사의 임원으로 인맥과 능력이 출중한 저의 숨겨진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가짜는 모자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게 뭔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선우의 실행력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비방하던 게시글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갑자기 수많은 이성적인 반박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지훈이 회사에서 잘린 진짜 이유를 우연히 폭로했고 누군가는 그날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찬밥 사건의 내막을 제보했습니다. 어떤 댓글은 이지훈의 과거 행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지역 정보 블로그에 현실판 기생충, 공금 횡령하고 아내에게 밥값 내라는 남편, 적반하장으로 불륜 누명까지 라는 제목의 익명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글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26명 모임에 이 자리만 비어있던 사건, 80통의 계산, 독촉 전화 등 구체적인 디테일로 누가 봐도 제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글은 논리정연하게 이지훈의 공금 횡령, 시댁의 모욕, 그리고 그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해 결정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핵심 내용은 식별 가능한 해고 통지 메일 캡처와 합의서 서명 페이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허점투성이 비방글과는 차원이 다른 증거를 동반한 폭로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 남편 제정신인가? 아내랑 딸한테 찬밥 먹으라니. 조선시대에서 왔나? 공금 횡령해놓고 뭐가 저렇게 당당해. 언니, 제발 이혼하고 저 남자 빈털터리로 만드세요. 여론은 순식간에 그리고 압도적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누이 이지수 씨에게서 또 다른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어머니가 그 글들 보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지훈이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원하는 조건이 뭐든 다 들어줄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쓰러졌다고? 미치기 직전이라고? 당신들이 가장 악독한 말로 나를 모함하고 우리 부모님을 괴롭힐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성 변호사님과 선우에게 보냈습니다.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쾌한 한 방을 저는 그들 모자가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이지수 씨의 다급한 문자는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와 애원은 더 큰 처벌이 두려워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게 성 변호사님과 선우가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 변호사님은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고, 선우는 전화에서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유라야? 꼴 좋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는 이미 이지훈의 과거 행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횡령,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가 말하던 야근의 실체도 좀 흥미롭더군. 고급 룸살롱 출입 기록이 꽤 있더라고. 결정적으로 요즘 시어머니 쪽 친척이라는 이혼녀랑 밤늦게까지 아주 다정하게 통화한 기록도 찾았어. 집에 있는 마누라는 재미없고 역시 자기를 알아주는 건 그 여자뿐이라는 녹취록도 있고 뭐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정신적 외도를 넘어 시어머니의 묵인, 어쩌면 조장하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 역겨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선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증거로는 부족하지만 그를 압박하는 데는 이만한 카드가 없지. 이 사실들을 넌지시 흘려서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야. 만약 또다시 헛짓을 하면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줘. 그 후 성 변호사님은 이혼 합의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지훈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근거로 예나의 양육권은 제게 있으며 그는 최고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집을 포함한 공동재산은 제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그는 횡령으로 끼친 손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몫만 받게 되는 사실상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지훈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 내용을 두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현우 형님, 조건이 너무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는 성 변호사님의 지시대로 그리고 선우가 찾아낸 비밀 카드를 활용하여 그를 압박했습니다. 재고?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네가 처음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 횡령건이랑 룸살롱 출입 기록 그리고 이모라는 여자랑 밤늦게 나눈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되면 아주 볼만하겠네. 전화기 너머로 이지훈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명할게요. 하지만 유라는 보고 싶지 않아요. 볼 면목이 없어요. 그 요구는 저 역시 바라는 바였습니다. 며칠 후 성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오빠와 새언니가 제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라야, 끝났어. 서명했어. 그 자식,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더라. 손을 얼마나 떨던지. 그 엄마는 코빼기도 안 비쳤어. 유라야, 너 이제 자유야, 자유.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예나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뚝. 저는 눈물을 닦고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예나 이제 엄마랑 둘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자.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딸의 양육권, 그리고 우리가 살 집까지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선우의 도움으로 국내 최고의 IT 기업 전략기획팀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저는 제 능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더 이상 저를 억누르는 시댁도 발목을 잡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과 딸의 미래를 위해 달렸고 빠르게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느 주말 새롭게 이사한 집 근처 공원에서 예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편의점 봉투를 든 채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비참함, 그리고 아마도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다시 얼마 후 저는 업계의 중요한 컨퍼런스의 회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이지훈과 그의 어머니 김기분 여사. 그들은 행사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찬밥 취급하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이 감히 말도 걸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김기분 여사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지훈이 겁에 질려 그녀의 입을 막고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소리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끌어내리려 했던 진흙탕에서 걸어나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곳까지 올라서는 것, 나의 행복과 성공으로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했는지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고 든든한 가족과 친구가 있으며 저를 존중해주는 동료들과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35살의 박유라,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